그러면은 3시가 되었으니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자연의 개념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한 집담회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자연의 개념 한국어판 역자 안호성이라고 하고요. 금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방식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총 3부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이렇게 제가 집담회를 여는 말을 하고, 그리고 프리뷰어님, 신기현 선생님의 소감과 그리고 제 역자의 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김영진 선생님과 박기영 선생님의 서평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시간 동안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집담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님을 제외하고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음소거 상태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간 전에 책을 미리 읽어주시고 더 가독성이 높은 책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프리뷰어 신기현 선생님께 그 소감 발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잘 아, 들립니다. 네. 네, 네. 아, 저는 그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심기현입니다. 제가 전공한 것은 메르봉티 현상학이고요. 어, 이 현상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자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르봉티와 셀링의 자연개념 분석을 이제 중심으로 연구도 좀 하고 그러다가 화이트헤드의 자연 개념에 대해서 마침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네, 언제였더라? 1998년에 번역되어 있는 게 도서관에 저기 보존 도서에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겨우 구해가지고 읽는데 너무 이렇게 좀 번역이 어렵고 그래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라고 하던 참에 갈무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출간된다고 이 책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이거는 어떻게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까? 제가 원하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나올까?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두말할 것 없이 프리뷰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읽고 선생님의 어떤 번역을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저는 좀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읽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프리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에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 책이 또 언제 나오나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도 안 오길래 이상하다. 책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갔나 이런 걱정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하게 되었고 또 이런 잡담회를 통해서 또, 예,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독서 소감이라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독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는 5분 내지 10분밖에 시간 없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자연의 개념은 그 영국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하이티드가 사실 처음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분석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현대 철학, 근대 철학을 비판하면서 두 부류,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그 양대의 중요한 어떤 철학적 조류였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화이트헤드를 이해하고 있다가 자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신유물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책은 이러한 자연 개념에 대한 내용이 그 1919년 아시다시피 다 읽으셨겠지만 트리니티 칼리지 단어의 강의록이라고 합니다. 강의가 책으로 나와서 그런지 참 편안하게 읽힌다는 점, 그 점이 또 이 책의 장점이고 또 안호선 스님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읽으면서 강연을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우리가 화이트헤드라고 얘기하면 과정 철학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정 철학과 형이상학, 그러니까 존재론을 이해하려면 이 자연의 개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의 전통적인 이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화이트헤드의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 또 책에서 나와 있지만 자연을 인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하고 또 분리되어 있는 객관적 세계로 보는 이러한 미분화되어 있는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자연을 우리가 1차 성질하고 2차 성질로 나뉘지 않습니까? 1차 성질은 그 경험론자들이 로크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성질은 물질적 실체, 즉 연장에 해당되고 2차 성질은 불금이나 냄새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역, 소리, 오감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런 것들을 2차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이분화를 없애는 거죠. 아까 로크로부터 경험론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버틀러도 1차 성질과 2차 성질의 차이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버틀러는 존재하는 것이 지각된 것에 불과했고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념론에 머물렀다면 그에 반해서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분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것은 화이트헤드에게서는 자연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점,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은 복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또 자연은 그러한 사건들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사건은 이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고유한 특징 및 성질을 갖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급체는 어떻게 알려지는 건가라는 점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감각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이 점이 이제 화이트헤드를 이해할 때 근대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식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사고에 대해서 또 따로 일단 실제하고 근대 인식론은 주관에 들어와서 인식된 것, 지각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사고에 대해서 네, 자립적인 것이다. 네, 상관주의 비판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화이트에드에게서 자연은 다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또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경험한다라는 점. 뭐, 화이테드의 이런 자연 개념은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져온 문제의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대 이후에 타자, 객체가 늘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근데 타자성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 물질성 등에 대한 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제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신유물론 등 새로운 존재론들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하고 자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 그리고 사변적 실제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거죠. 특히 저는 또 라투르, 이번에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를 쓰면서 라투르를 읽으면서 화이트헤드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화이트헤드의 철학, 이 자연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제가 제 독서 소감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저도 원래 강의처럼 번역을 한 건 사실 갈무리 출판사에서 제게 제안을 주셨던 거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고 했는데 아마 출판사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으로 제 간략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짧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표문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개념 출간 후 편집자님이 자연의 개념 출간 기념행사 진행 방식을 관해서 제게 의견을 구하셨을 때 저는 화이트헤드에 관해 상당히 열띤 대화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망설임 없이 집담의 형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생태학 자체가 난해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의 철학자인 티모시 모턴과 달리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한국에 널리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아마도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 형상적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실제로 메신저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 제가 뒤로 물러나 사회자 역할에만 전념해도 다양한 관점이 중첩하거나 대립하는 등 조금 더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단의 형식이 혹시 다른 분들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나요? 아, 어, 잠시만요. 어, 이게 왜 안 되지? 네, 잠시만요. 어, 여전히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잠시 어,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 안 보이시는 거? 아, 네, 잠시만요. 음, 아, 네네. 어, 네, 갈무리 출판사에서 대신 화면 공유 제 컴퓨터에서 지금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갈무리 출판사에서 대신 감사하게도 공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담의 형식이 확정이 되고 집담의 일정을 확인한 후 저는 오랫동안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체 역자의 말로 주어진 20분 동안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는 어두운 생태학 직담회 당시에는 가졌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두운 생태학의 직담회를 준비하던 시기에 저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생태학이 그려내는 뱀이 꽈리를 트는 과정을 상당히 짧게 무사할 어쩌면 논문의 초록과도 같은 기능을 해줄 설계가 떠올랐고 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화의 한 양상입니다. 제가 399페이지 분량의 책을 A4 용지 6페이지 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질문들의 공세를 두려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저의 6페이지 분량의 역자의 말이 어두운 생태학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 발표 자료에서 단 한 번도 어두운 생태학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닉 모트포트는 이 점을 재치 있게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 추상화란 신중하게 제어된 무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고 현재 불필요한 것을 제쳐두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문학자들이 특정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이 아파 눈물이 나오도록
서가에 있는 모든 책을 독파하지 않습니다. 앨런 긴즈버즈에 따를 때 미국의 도서관이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직접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인문학자들은 여기 있는 모든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책 한 권 고를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많은 책을 훑어보고 그 특정 시점에서 관심 있는 특정 책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이 연구자들이 나와 비슷하다면 그들은 그 책의 일부만 읽습니다. 연구자는 도서관의 책들이 의미 있게 배열되거나 공통 배치된 만큼 서가에 있는 가까운 책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해서 연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추상화에는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추상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체 제한 프로그래밍에는 추상화와 더불어 다양성과 상속, 캡슐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트포트에 따르면 추상 미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추상화가 비영상적이거나 비표상적이거나 세계와 닮지 않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실 추상적 그림이든 과학 논문의 초록이든 추상화는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무언가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적용되는 코드를 작성하여 두 숫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어떤 코드를 사람 이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추상화는 다형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추상화라는 용어는 무언가 방법의 위협을 무릅쓰 이러한 유형들을 추상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추상화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포함과 생략, 단순화, 왜곡, 번역, 허구,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화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방금 제가 든 예시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는 추상화 자체가 정의성 오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어두운 생태학에서는 마치 제가 6페이지 분량이 아니라 399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면 완전한 추상화가 아닌 추상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화는 양의 문제와만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지구에 관한 6가지 사실이 아니라 399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지구를 복제할 수 있을까요? 브리너 라트는 번역 없는 수송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추상화는 아무것도 아님을 뜻하지 않으며 의미하고 싶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구체적 사물을 표상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서만 추상화를 생각할 때 추상화 자체의 성격은 오히려 은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상화는 확실성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허무주의의 기수도 아닙니다. 추상화 과정을 통해 추상한 그것은 그것이지 저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신중하게 제어된 무지란 용어는 추상화에 대한 좀 더 시사적인 대안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제어된 무지는 윌리스 스티븐스의 푸른 기타를 치는 남자의 제목을 대신해도 될 정도로 그 시와 어울립니다. 기타 시를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에게는 푸른 기타가 있는데 당신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연주하지 않는군요. 남자는 대답했다. 사물들에 있는 그대로는 푸른 기타 위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연주해요. 연주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그러나 우리 자신은 파란 기타로 사물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들려주는 곡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대로 덧대도 나는 둥글둥글한 세상을 가져올 수 없어요. 나는 영웅의 머리, 큰 눈을 노래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덧대도 남자가 아닌 수영난 청동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를 통해 남자에 거의 도달해요. 시인은 남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지만 거의 도달합니다. 아마도 추상화의 마술은 바로 이 거의라는 말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거의라는 말이 남자와 도달 사이에 내는 공간은 사랑에 대한 알랭 바디의 정의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사랑은 융합적인 것이라는 관념에 대한 거부이며 사랑은 구조 속에서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는 둘이 황홀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황홀한 하나란 단지 다수를 제거함으로써만 둘 너머에 설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라는 관념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둘이 있다는 포스트 사건적인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 세계의 경험 또는 상황의 경험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좀 돌려서 왔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룰 만한 흥미로운 소재가 없을지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저는 화학자이자 화이트헤드 학자 도나 헤라웨이의 글 실뜨기 놀이의 게임, 과학 연구, 페미니즘 이론, 문화 연구를 읽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뜨기 놀이란 무엇일까요? 어두운 생태학 뒷표지에는 크리티컬 인콰이어리의 리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턴의 도발적인 책은 독자에게 그 고리 논리를 엮고 비틀고 그것으로 실뜨기 놀이를 해보라 촉구한다. 논리로 실뜨기 놀이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다양한 관점이 중첩하거나 대립하는 등 조금 더 흥미로운 전개를 언급했습니다. 헤러의 실뜨기 놀이는 전개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아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헤러의 실뜨기 놀이를 전부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헤러의 몇몇 구절만으로도 대략적인 게임의 규칙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헤러에 따르면 내가 관심을 두는 복잡한 객체들이나 경계적 객체들에서는 신화적, 텍스트적, 기술적, 정치적, 유기적, 경제적 차원들이 내파합니다. 즉 그것들이 서로로 무너져 내려 극도로 밀도 높은 매듭을 형성하고 그것이 곧 그 객체들 자체를 구성합니다. 실뜨기는 패턴과 매듭을 만드는 게임으로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쌍의 손으로 다양한 실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뜨기는 여러 플레이어의 손을 오가며 새로운 동작이 더해지고 복잡한 패턴이 형성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실뜨기는 한 사람이 모든 패턴을 혼자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 작업의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게임에는 승패가 없으며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좀 더 흥미롭고 열린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패턴을 항상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력적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체화된 분석 기술입니다. 헤로웨이의 실뜨기 놀이는 흥미진진해서 정말로 정신이 타오르게 말입니다. 어쩌면 헤로웨이의 실뜨기 놀이는 다양한 접근과 객체, 차원이 뒤섞이고 상호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어두운 생태학 집담에서 저는 이언 보그스를 경유해서 KT 셀런과 에릭 짐머만의 놀이 정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기하자면 놀이란 좀 더 경직된 구조 내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의 자유 공간입니다. 제가 이 정의를 소개한 보고스 에, 겨- 이 조, 소개하기 위해서 참고한 보고스의 설득적 게임에서 보고스는 자신의 절차적 수사학 이론을 전개하며 놀이의 개념을 다루는데 과정들을 따라가며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가능성 공간을 탐색하고 과정 기반 논증을 세우는 보고스의 절차적 수사학은 정치부터 광고,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개됩니다. 아마도 절차적 수사학이 추구하는 가능성 공간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바디 의 공백과 유사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설득적 게임의 한 구간에서 밝혀집니다. 칼 막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데올로기 개념을 이해했고 아마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묘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행한다. 이로써 이데올로기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상에 맞선 무기라는 의미를 잃고 오히려 그러한 사상의 고착화 자체로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크스에게 이데올로기는 관념들이 물질적이라는 수반합니다. 특히 뿌띠 부르주아는 그 자신에 대한 관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봅니다. 해겔을 따라서 말씀은 발전이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변직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사이의 말씀의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물질적인 것 자체가 의식과 관념의 영역을 통해 걸러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혁명은 경제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좀 더 강한 사회 계층이 하위 세계관을 하위 계층이 그 세계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능력을 루이 알티세르는 관념과 물질적 실천의 연결 방식에 대한 그람시의 관심을 바탕으로 경제 체제가 우선적으로 그 자신의 생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두 가지 유형의 기관을 구상했는데요. 경찰, 법원, 군대 같은 탄압적 국가 장치와 교회, 가족, 교육 체계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바로 그 두 가지 유형의 기관입니다. 알티세르에게 이데올로기는 장치와 그 실천 속에 현존합니다. 주체는 이미 그 주체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만든 역할에 따라서 형성이 되며 알티세르는 이러한 과정을 호명이라고 부릅니다. 알티세르는 본질적으로 관념의 영역을 물질적 시점으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그의 제자 미셸 푸코가 담론을 통해
인간 주체성을 구조짓는 근본적인 체계로서의 물질 세계를 주장하도록 이끈 제스처입니다. 최근에는 슬라브의 지지에게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이런 실증적 견해를 수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지에게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물질적이지만 이 물질적 실제는 왜곡되었고 병리적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실제에 대한 잘못된 표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자체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일그러뜨립니다. 지지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존재자의 거짓 의식이 아니라 이 존재자가 거짓 의식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에서 바로 그 존재자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실제 왜곡을 받을 때 이러한 변혁은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람시 알티세르 지적이 시사하는 바처럼 물질적 실천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혹은 이데올로기 안에서 확립된다면 우리는 베버의 철장과 동등한 감옥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비판이 증명하는 도전은 물질적 실천 속의 왜곡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알랭 바디우는 상황의 조직화를 지시하는 논리를 상태, 피터 호워드는 이 바디우가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상태이자 정치적인 의미로 국가로도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혹은 상황의 구조가 하나로 셈해지는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피터 홀워드가 요약하듯이 상태는 상황의 요소들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이 상황의 부분이나 하위 집합으로 묶이는 방식을 결합합니다. 상황을 다시 구조지을 가능성은 공백 혹은 공집합에 달려 있으며 이는 상황을 다시 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바디우에게 이는 사건을 통해 발생하며 이 사건이 주체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모턴과 보이어는 저주체에서 놀이와 관련해 주로 헤러웨이를 참조합니다. 모턴과 보이어가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러웨이의 말을 찾아 저는 인터넷을 뒤적거렸는데요. 그것을 한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놀이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나 헤러웨이가 대답합니다. 놀이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많은 것을 포착합니다. 생물학과 화학에는 일종의 날 것의 기회작용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사물들은 확률적으로 작용하면서 창발적 체계성들을 형성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포착되지 않은 활동의 형태들, 즉 가능하지만 아직 아닌 것들, 혹은 아직 아니지만 여전히 열려 있는 것들에 관해 사유할 수 있는 실천을 창안해야 합니다. 제게는 오늘날의 정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서로에게 북돋아주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무엇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열고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 부정적 기분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판만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아직 가능하지 않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확립된 무질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무질서는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턴과 보이어는 저주체에서 헤러웨이의 놀이를 완전히 기능화되지 않은 세계 내 존재에 전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KT 셀런 그리고 에릭 짐머만과 헤러웨이가 놀이를 찾아내는 방식에는 만약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개방성을 찾아내는 방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이 개방성을 슬라브의 지적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그 우주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게임 속에 있다고 해봅시다. 작은 마을의 중심가에서 총을 쏘고 싸우는 멍청한 게임이라고 해보지요. 배경에는 나무가 우거진 숲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에 다가가 자세히 보는 것은 게임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게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래머들은 뭐하러 굳이 시간을 들여 거기를 프로그래밍 해야 하지? 그냥 열어두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물리학도 비슷한 교훈을 주지 않나요? 신이 우주를 프로그래밍 할 때 어차피 인간들은 원자 너머까지 도달할 만큼 똑똑하지 않으니 굳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예상보다는 아주 살짝 더 똑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신의 허를 찌르고야 말았습니다.
헤러의 보고스트 지적은 서로 다른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겔 지향적인 지적과 객체 지향적인 모턴 그레이엄 하몬 사이의 개인적 친분은 철학적 문제에서 그들 사이의 충돌을 가리지 못하며 모턴 하먼과 헤러의 라투르 사이의 영향관계와 반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셋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 사람 각자에 대해 화이트헤드가 현실태로부터의 추상화라고 부르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들을 관계지음으로써 추상화들로부터의 추상화, 화이트헤드가 가능태로부터의 추상화라고 부르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도 추상화라는 객체지향 존재론자들의 집요한 주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집요한 주장에 뒤따르는 덜 주목받는 두 번째 주장,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한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는 지금 헤러의 실뜨기 놀이를 제 나름대로 플레이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개방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객체가 있는 한 마술적 원이 되었든 혹은 학술적 논의가 되었든 혹은 역사가 되었든 어떤 무한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참이지만 그 종착지가 앞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건이 동시에 다수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너져 내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술적 원은 지적의 소극적 인과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는 소극적으로 과거에 대한 서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또 많이 화이트헤드에 관해서 연구해 오신 분들이 어, 자연의 개념과 화이트헤드에 관해서 어, 멋진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부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아, 2부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선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자 분들께서는 발표 시작하실 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컴퓨터 문제로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 혹시 서평 발표문도 직접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김현진 선생님의 서평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소개하신 대로 화이트헤드 유기체 추학을 그 출판을 했고 지금은 화이트헤드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에 제 글을 따로 저장을 안 해놓고 학교에 있어서 따로 지금 제가 하기가 그런데 아마 다들 지금 그 갈무위에서 다운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화이트헤드 전공자여서 안호성 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귀한 책을 번역해 주셔서 그리고 갈무리에서 이연 행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 철학 전공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뒤에서 관객으로 청중으로 참여한 적도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 모임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적은 내용은 이제 안호성 선생님이 이제 현대 철학의 다양한 철학자 군들과 화이트헤드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태와 추상성에 대한 관계성이 좀 더 본질적으로 화이트헤드가 그 논의에 앞서서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화이트헤드 전공자로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과학철학과 논리학을 또 공부를 좀 했고 지금은 이제 이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이트헤드의 어떤 철학사 내에서의 어떤 포지션과 또
화이트헤드의 어떤 자연의 개념이 가지는 위치,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사실 1928년에 과정과 실제에서 실제는 과정이고 또 자연의 개념에서 80쪽에 보면 자연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새벽을 맞으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의 삶에서 보면 과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개념에도 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히 물리학의 개념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이테일의 자연의 개념은 일상의 경험과 과학의 개념의 이분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걸작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절대적 시공간과 상대적 시공간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그대의 시공간이 모두 순간을 통해 규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물리학이 수학을 통해서만 그 진리를 판명한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인 숙명일 수 있습니다. 그 숙명에 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화이트헤드가 과감하게 구성한 모험은 그 구체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과정이 배태되는 추상적 개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창조적 지혜나 과정과 실제 존재와 시간은 20세기 위대한 철학적 저서들입니다. 이 공통적인 저서대의 주제는 과정 혹은 시간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20세기에 와서 시간을 탐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속하는 실체관념이 현대 서구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베르그손과 하이데거는 과정을 사유하지만 그들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탐구하는 시 공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비판적 의의를 두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이 실제하면 모든 학문의 영역, 특히 물리학에도 과정이 하는 전제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다른 과정철학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번역된 자연의 개념에서 화이트헤드는 자연이 과정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개념들, 측정, 합동, 시공간도 과정에서 추상화된 방식임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연의 개념은 1920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시기에 실정주의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철학적 활동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실정주의는 자연과학의 경험적 방법을 통해 반철학적 활동을 추구했고 검증될 수 있는 관념만을 진리로 수용했습니다. 사변철학은 불신한 거죠. 사실 제가 화이트헤드 철학 공부하면서 사변철학을 불신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화이트헤드가 반대한다고 할 때 가장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변철학을 옹호할 수 있지? 이게 제가 화이트헤드 공부하면서 상당한 동기부여를 받았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위협을 느낀 철학들, 현상학 구조주의 비판위원 등이 당시의 자연과학과 그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조망했습니다. 푸솔로 대표된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적 활동, 하버마스와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비판위원은 지배와 해방의 역사적 전략, 소시오와 레비스토로서 대표된 구조주의 이론은 번뇌의 무의식적 구조를 탐구했습니다. 그 사상들은 모두 관계에 관해서 탐색했습니다. 현상학적 방법은 세계와 의식의 지향적 관계, 비판위원의 방법은 역사적 생산에 대한 인간 주체의 사회적 관계, 구조주의적 방법은 언어의 체계와 개인 언어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적 운동의 공통점은 인간의 사유, 언어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보았으나 자연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데카르트와 휴메에 의해 빚어진 물질의 속성과 감각 인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개념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사고 이전에 자연 안에서 관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열리에 그는 화이트헤드는 사유 이전에 자연 자체 내에서 드러나는 관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베르그손의 직관의 방법이나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같은 비분석적 방법, 이건 짜이특 하는 분이 얘기하는 방법인데요. 예, 비분석적 방법은 비과학적 방법이고 화이트헤드는 분석적 방법을 통해 관계의 문제에 천착합니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가 자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적 개념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사형기하학의 공리와 수요 논리학의 개념들을 철저하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자연이 이런 개념들을 통해 완벽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양태에서도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하는 과정과 그것의 결부된 추상 개념을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관념은 새로운 대안을 끌어들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서 이제 플라톤과 뉴턴의 우주론을 얘기하지만 그 공통점은 점의 사유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연의 개념 9장에 보면 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점의 정의 부분을 가지지 않고 크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점의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유독 알고 있지만 화이트헤드가 이것을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당대 유명한 수학자였고 논리학자였습니다. 그 후에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이때 점은 시공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추상적 개념입니다. 점을 통한 시공간은 순간 후 정의됩니다. 그에게 이것은 실체와 속성과 함께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개념으로 단정했으며 이후 과학과 근대세계에서 단순 정의라는 개념으로 재등장합니다. 정리하자면 84쪽에 자연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데 부분이 없는 점의 정의를 통한 순간으로서의 시공간은 과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없다. 자, 서양에서 그 주된 본보기가 다들 아시지만 제논의 역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추상 개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화이트헤드에게 이것은 어떻게 점은 선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가? 유클리드 점의 정의에 대한 회의는 화이트헤드가 사형기하학을 깊이 연구한 이유입니다. 1906년에 나온 사형기하학의 공리의 공리를 보시면 점들은 존재대의 클래스를 형성한다고 하며 어떤 점은 다른 점들 사이에 있을 때 조화 공액이 하는 관계가 형성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을 선대의 다발로 보고 최초의 한 점이 고입된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점들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헤드가 시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적 방법, 이건 과학적 방법입니다. 사형 기하학의 공리를 적극적으로 자연의 개념대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은 더 이상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196쪽에 보면 자연의 개념 번역된데 점대의 궤적이라는 표현에 잘 등장됩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열기구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보는 것은 또 열기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점대의 궤적을 보고 태양에서 보는 사람들도 또 다른 점대의 궤적을 본다고 196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이트헤드는 공간의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점이 복잡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개념에서는 점과 사물이 아니야 선과 점의 궤적이죠. 사건을 통해 시공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상대적 시공간의 이해에는 사형기하학의 공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연구가들, 제가 번역한 키튼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이트헤드가 사형기하학뿐만 아니라 위상학의 공리를 통해 자연의 시공간을 탐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의 개념에서 다루는 측정, 합동, 시공간의 운동, 연장 추상화의 방법은 양을 통한 그의 측정이나 합동이 아니라 패턴이나 연결로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이제 안호성 선생님이 이제 실로익 하면서 도나 헬로웨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패턴이나 연결, 우리 어릴 때 여학생들이 실로익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런 연결과 패턴을 찾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과연 고무줄이 고체 측정자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고무줄도 고체 측정자도 같은 자기 동일적 객체로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그중 하나만 측정자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281쪽에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라 위상학의 연결 공리를 통해 자연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단초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보여주는 화이트헤드의 자연의 개념은 과정과 실제 사부 연장적 결합으로 나가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기하학을 교차 분류하기하고 했으며 이것은 자연의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연의 개념이 현대 양자물리학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시공간 이론에 관심이 많은 양자물리학자 데이드 리츠 핑켈슈타인은 양자논리학은 양자체계의 교차 분류하고 해석된 사형기하학이라고 한다. 본인이 이제 화이트헤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하더라고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시공간이 순간을 통해 설명된다면 화이트헤드는 지속을 통한 시공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개념에서 화이트헤드 자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석이 다른 점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양자 물리학의 교양서 소개된 로벨리가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리 스몰리는 화이트헤드의 어떤 시간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헤드가 논리학자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적합한 수학적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잡한 관계에 관한 추론에 착수할 때 그 관계는 그들을 성가시게 할 뿐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 218쪽에 나오는데요. 현재의 논리학은 수어 논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당시에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통용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철학적 사회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요즘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후에게나 러셀 화이트헤드 논리학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우리의 사유와 경험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것이 과정을 통해 추이되는 다중관계를 설명하기엔 부적합한 논리적 구조임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의 개념 곳곳에서. 그는 자연의 다중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수어 논리학과 그 수서상의 집합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어 논리학은 명제의 수를 함수의 형식 fx나 rxy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뭐뭐는 인간이 하는 수어는 이순신 세종대왕 유양을 넣으면 참이고 거북선 개를 넣으면 거짓입니다. 수어 논리학은 또한 순서상도 중요합니다. 뭐뭐는 서성이다 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순서는 맞지만 그 반대는 거짓입니다. 여기 화이트헤드가 집합론에 비판할 때 러셀 요 논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화이트헤드가 자연의 개념의 일부 예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치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 참 쉬운 예인데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 책을 영어 책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화이트헤드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되게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하고는 이가 아프다. 여기에는 이가 주체가 되며 독립적인 실제로서 아프다는 속성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경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어 논리학을 적용하면 뭐뭐는 아프다고 할 때 썩은 이, 잇몸, 중추신경계, 몸, 그날 저녁 등이 결합체, 요건 이제 화이트헤드의 넥서스 개념을 제가 그냥 한글로 적어봤는데요. 결합체가 되어서 아프다는 감각 객체가 진입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서 순서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순서는 제가 설명을 따라 안 했는데 포잘 에피컷이라는 것도 요 맥락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도 어떤 상황에선 전자가 파동이고 어떤 상황에선 전자가 입자입니다. 이건 역시 전자, 파동, 입자가 사건 속에 진입하는 객체들입니다. 따라서 실체의 논리에서는 전자가 입자나 파동이 한 속성의 모순이 발생하지만 수어 논리를 사용하는 사건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간략하게 자연의 개념에서 우리는 자연은 과정이라면 그것에 적합한 추상적 개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이트헤드의 엄청난 사유의 모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흔적을 통해 범인을 잡는 홈즈처럼 과정이 우리에게 제공한 흔적으로 개념을 만드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한 가지 찾는다면 어드벤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추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의 개념 1장에서 그는 어떤 사유나 개념을 통해서도 감각 알차임은 소통될 수 없고 소진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것은 일부 철학에서 인간 사회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세계관이나 상관주의를 거부하는 단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역자의 번역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 번역은 화이트헤드의 과학자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 논리학 같은 공부를 약간 해봤었는데, 예, 확실히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이걸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용어 선택 같은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곳의 번역도 다른 나라의 번역도 좀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자분들의 편집자님의 조언도 받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세상에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박기영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진행 전에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웬만하면은 다시 한번 화면 공유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유인문 사회연구실이라고 이제 갈무리 출판사가 있는 다중지성의 정원 근처에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있고요. 저는 화이트헤드 철학 전공은 아닙니다. 지금 박사 수료 상태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현대 금융의 어떤 관념적 기반, 뭐 존재론적 기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화이트헤드 철학이 이제 그런 거를 탐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틈틈이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보다는 확실히 뭐 많이 아는 것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전문성 있게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자연의 개념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좀 이 책을 처음 접해서 그리고 화이트헤드 과정처럼 처음 접해서 그,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읽으면 그 화이트헤드의 사유를 쫓아가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처음 글이 이제 공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진 선생님의 서평에서 충분히 풀려나온 내용들도 있어서 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책들은 우리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독창적 사유를 전개하는 만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의 개념도 책을 읽어 나가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정과 실제를 분석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고개를 갸웃하며 글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이제 김현희 선생님께서 또 그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 그 쓰신 책 앞쪽 부분에 보면 이 시기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헤드가 수학자로부터 지적 여정을 출발을 해서 이제 철학 그리고 형이상학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자연 개념은 좀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화이트헤드의 이제 이 연구 작업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때 김현진 선생님께서 써주셨듯이 이제 연속적인 것, 완전히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초기의 문제의식과 후기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이제 변화가 있지만 연속성과 관련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이제 완전한 전환이다, 단절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연속성이 있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개념 변화나 이제 관점의 변화나 이제 사용하는 어떤 방법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연속성과 관련성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자연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자연의 개념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 이제 후기 철학에 나오지 않는 것들 변형되거나 달라지는 것들 또는 발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과정과 실제나 관념의 모험이나 과학과 근대 세계와 같은 이제 후기에 속하는 대표작들을 읽었다 하더라도 자연의 개념을 막상 접하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 그건 이제 앞선 서평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자연의 개념이 사형기하학, 위상수학과 같은 현대 수학의 개념과 원리,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성과에 기초해서 이제 자신의 사유를 구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이 용어들이 어느 정도 다 수학적 개념을 전제하거나 그것을 화이트헤드가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 속에서 전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개념을 제가 이제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좌절을 겪었고 그래서 수학 그 유튜브 강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찾아보거나 하는 식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 전공자다 보니까 상당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우리가 사용 그 13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수학과 현대 물리학의 주요 논의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만 화이트헤드의 사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제 반드시 뭐 전문 연구자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나름의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그래야 하겠지만
이제 저희 일반인의 네, 관점에서라면 이제 자연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모든 얘기를 속속들이 알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집중해야 될 질문이라는 건 도대체 왜 화이트헤드는 수학과 과학의 개념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러한 이제 화이트헤드의 문제식을 확인하는 게 어쩌면 자연의 개념을 독해하는 좋은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제 자연의 이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구장 이제 궁극적 물리 개념들에서 자연의 진정한 성층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악성적인 이분화 학설의 무의식적 영향을 지적합니다. 근대 이후 이제 서양 철학과 과학은 감각 알아차림을 통해 포착된 자연으로서의 외향적 자연과 감각 알아차림의 원인인 자연으로서의 인과적 자연 이라는 자연 개념 이분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의식, 불변하는 실체와 우유하는 속성 등 두 가지 이제 완전히 대립되는 그 개념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이제 이러한 자연의 이분화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게 앞서서 신기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일성질, 이성질로 구분하는 그런 식의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과학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이제 난점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테르 이론으로 운동을 설명하려는 오랜 노력, 태양에 인접한 별의 위치 측정을 둘러싼 논쟁 등 당혹스러운 과학의 난제들이 생겨났고, 그에 관해 이제 당대 과학계가 이제 비일관적인 설명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아마도 화이트헤드는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주의 이제 풍부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경험을 사유하는 게 또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신론적 오류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 자체를 이제 근대 철학과 근대 과학이 잘못 설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에는 화이트헤드는 경험이라는 사건 자체를 왜곡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가장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이제 여러 책들에서 후기로 가면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라는 상당히 유명한 정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실체 속성의 이분화와 긴밀히 연관된 절대적 시공간 개념.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단순 정의의 과정을 이제 그 오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는 사유의 산물인 추상적인 관념적 존재를 구체적인 존재로 오인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구체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화이트헤드의 관점에서는 실은 다 추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의자, 컵, 기억, 의식 등 그리고 자연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화이트헤드는 이제 철학의 가업을 다음과 같이 이제 단언합니다. 모든 철학적 담론의 시도는 자명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제 과학과 철학은 연역을 통해서든 귀납을 통해서든 증명을 이제 중시해 왔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이제 진리 판별을 되게 중시해 왔죠. 이미 주어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대상 또는 명제가 있고 그걸 관찰하는 판단하는 인식 주관이 증거와 논리를 들어서 관찰 또는 판단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게 주된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화이트헤드는 철학이 하는 일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것이 출현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다. 철학은 추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구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맞섰습니다. 연세대에 이제 계셨던 문창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철학은 그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철학은 추상화를 비판하고 설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요 이제 글은 그 과학과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오영환 선생님이 퇴임 기념 논문 주변에 거기에 실려 있는 문창 선생님의 논문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구체적인 것에는 추상관념이 깊이 뿌리 내려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 존재는 고립된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존재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존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존재의 온전한 모습은 그러한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념들의 상호 연관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철학은 우주의 구체적 사실들 속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념들의 조화를 탐구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들을 보다 구체적인 직관과 직접 비교하여 그것들을 완전하게 보고 보다 완전한 도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컨대 추상관념들의 체계화와 일반화가 철학의 과업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연을 알매 대상이 되는 물질 세계와 알매 주체가 되는 인간 세계로 분할해버린 탓에 우리는 어떤 경험이 참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데만 매달려왔다. 경험에 관한 설명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경험이 어떻게
오타가 있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묻지 않았다. 자연의 개념에서 화이트헤드는 추상적인 일반 관념들이 구체적인 경험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경험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차근히 탐구한다. 감각 알아차림으로부터 출발하여 경험을 구성하는 추상관념들을 밝히고 그 관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아 연장 추상화 방법으로 체계화한다. 이렇듯 경험의 순간은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끝으로 옮겨지고 구성되어야 할 목표가 된다. 이러한 이제 자연 철학의 재구성은 서양 근대 철학과 과학이 지워버렸던 형이상, 김영재 선생님 표현은 사변 철학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되찾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자연의 개념에서 현대 수학과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건 단지 화이트헤드가 수학자였다는 이력 때문만은 아니고 과학과 형이상학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과학과 철학이 경험에서 이제 단순화하는 그 화이트헤드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경험에서 단순화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왔다면 화이트헤드는 이 방향을 역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단순화로부터 이제 풍부함, 경험의 풍부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제 화이트헤드의 역전 작업은 경험의 생생함과 풍부함,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명하게 따옴표 치고 자명하게라고도 할 수 있고 자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읽었던 이제 디디에드 드베즈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화이트헤드 전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 사람이 이제 두 책을 썼는데 사변적 경험주의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 관한 나름대로 이제 해설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고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관점을 충분히 담아내서 이제 좀 자연의 개념에 집중해서 쓴 자연 개념에 집중해서 쓴 이제 상권으로서의 자연의 저자인 디디에드 드베즈에 따르면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기획은 인간의 지각과 의식의 특질로 환원될 수 없는 풍부한 경험 전체를 개념화하여 철학적 자유를 확장하려는 급진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서평의 제목도 이제 따스함을 이제 경험과 자연에 되돌려 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붙여보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드베즈는 제가 시간을 좀 더 써도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네. 한 발 더 나아가 드베즈는 화이트헤드가 자연의 개념에서 제기했던 핵심 문제, 경험 없는 사변에 대한 비판이 갖는 정치성을 짚어낸다. 서양 근대는 자연 개념에 부여했던 수학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에 속하지 않는 미적 감각, 도덕적 감각, 쾌락, 이익, 중요성에 대한 감각 등을 자연에 속하지 않는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감각들은 오로지 인간 의식 속의 주관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자연으로부터 추출되었다. 그와 함께 자연은 텅 비어버린 죽어버린 실체가 되었다. 주관적 속성들은 피상적이고 우연한 것들로 치부되어 진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오직 근대적 과학 지식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그러한 감각들을 중시하였던 전통적 사유, 지역 공동체, 드베즈의 표현으로는 이제 아마추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마 전문 연구자, 과학자나 철학자들과의 대비되는 표현을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자격화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탈자격화되었다. 드베즈는 모든 감각적 특질을 경험으로부터 추출하는 과정이 어,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번역되었던 카스트루와 뭐 이런 이제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되게 드베즈가 참고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표현을 빌려서 식민화 권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보고 자연의 이분화와 그것이 야기한 이러한 문제들을 포식적 추상화라는 용어로 개념화합니다. 어, 그, 이, 이 드베즈가 한 강연에서 이제 이자벨 스탄게르, 뭐 전 스탕제 뭐 어떻게 이제 좀 번역 표현이 다양한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이제 파국적 시대라는 책에서의 표현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된 실천과 집단적 지식의 거대한 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에 반대해서 현상학과 해석학, 뭐 아까 이제 나왔던 하이데거와 같이 이제 체험, 의미, 이해와 같은 개념 중심으로 타자성을 사유하고 인식론을 재정립하려는 회복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자연에 관한 실체론적 사유는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보다 화이트헤드에 근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는 저 나름대로의 좀 선호를 갖고 있는데 화이트헤드는 이제 주관과 객관, 실체와 속성 이분법을 완전히 해체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 경험 전체에 수반되는 가능성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일반적 개념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의 태중에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특정한 사례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더 쉽게 상상해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사변 철학은 포식적 추상화를 대체할 새로운 추상화,
항상적 일반화를 내놓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철학과 과학의 이론적 쇄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포식적 추상화가 무효화하거나 식민화하려 했던 지식과 집단, 즉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물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세심한 배려를 제공했던 실천들의 자격을 되돌려 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화이트헤드의 작업이 가는 정치성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연의 개념을 읽는 중에 어, 불현듯 클리퍼드 기어츠라는 인류학자가 쓴 문화의 해석에서 등장하는 중층 기술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중층 기술은 이제 단순히 현상을 포착하는 데 그치는 이제 현상 기술, thin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얇은 기술과 구분이 됩니다. 얇은 기술, 두텀 기술 분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현상 기술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의 맥락, 의도, 동기, 의미를 함께 담아내기 위해 그것들을 다각도로 짚어내면서 입체적으로 서술하는 인류학적 탐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어츠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는 평면적이나 단층적이지 않고 여러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상징 체계와 그 상징 체계를 따라 행위하고 있는 행위자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인류학자들은 중층 기술을 위해 이제 이 관찰 대상이 되겠죠. 그들과의 이제 라포를 형성하고 그 라포를 형성해서 이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할 것을 되게 강조하고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 넘어가면 어, 그래서 유의할 점은 이제 기어체 중층 기술이 이제 인류학자가 완전한 내부자가 되어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외부자로서 방관자의 시선, 네, 방관자만의 시선에 고수해야 되는 것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자리를 오가는 일종의 수행적인 작업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이트헤드의 문제의식에서 비춰보면 여기서 빠져 있거나 은연중에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상화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어처가 좀 부당한 비판이지 아닐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층 기술에서 관찰 대상과 관찰 주체 간의 관계를 순환적인 해석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것만큼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개념과 이론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입니다. 이를테면 두꺼운 기술과 얇은 기술 간의 대립은 관찰한 현상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찰 또는 측정의 문제가 여전히 근대과학의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되는 현상과 관찰하는 주체 간의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이분법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 두껍다 얇다와 같은 식의 이 서술의 두께를 양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해석해도 되는 문제인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찰한 바를 세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면 두터운 기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현상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장소에서 관찰하면 되는 것인가? 수많은 타자의 시선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채록해서 더 많이 집어넣으면 해소되는 것인가? 화이트헤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입니다. 중층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일반화 보편화할 것인가라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즉 더 깊고 더 풍부한, 더 생생한 경험, 그리고 경험 전체가 간직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상화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변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획에 이제 기반한 사유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화이트헤드가 제기하는 철학의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거대한 묘지, 스탠거스의 이제 표현을 빌리면 거대한 묘지에서 드넓은 우주로 상상과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복무해야 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자연의 개념에서 구축하고 과정과 실제로 발전시켜 나간 사변 철학, 과정형이 상학, 유기체 철학,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통해 이제 바로 이 과업을 실천에 옮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춰 다시금 책을 읽어 나간다면 딱딱한 단어들과 복잡한 문맥들 사이로 좀 거창한 편이지만 따뜻하고 다채로운 사회 빛을 들이우려는 화이트에 대해 치열한 사유의 흔적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문헌 네, 이상 서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DDS 등 하고 인류학적 통찰을 합쳐서 너무 좀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까지고요. 어, 때 마침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4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질의응답
대학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물론 그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서에 써주신 질문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면 그 휴식 시간 후에 그 확인 후 함께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